신동엽문학관이 개관한 지가 한 9년쯤 되거든요. 제가 지금 8년, 지금 만으로 8년을 다 안 채웠으니까, 그때 이 북카페에 있던 책들을 어떻게 처분하려고, 여기 책들이 군청에 보니까 이제 재산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재산으로 안 잡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사용하다가 낡으면 폐기 처분하면 되는데,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건 이제 폐기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물어보려고 내가 저 도서관에다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책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책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어린이 책은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3년. 그 다음에 어른들이 보는 책은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5년이면 공식적으로 수명이 끝난 거고, 조금 더 가는 것들은 이제 한 7년씩 정도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제 시, 소설은 영생하는 거예요. 한도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3년, 5년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중에서 2시 방향으로 갑시다, 3시 방향, 6시 방향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디지털 세대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2시가 이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보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쓸모없는 지식인 거예요. 3시 방향, 9시 방향 이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 시효가 지나갔어. 그런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3시는 오른쪽이고 9시는 왼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 세대는 책을 3년, 5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습니다. 사람이. 이를테면은 현실하고 책하고 차이가 발생하면은 책을 믿고 현실을 안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에 어떻게 나왔다를 믿지, 그 자기가 체험하는 현실을 기준으로 사고를 안 해요. 책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시효가 지나가는, 의미가 지난 것들,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식 하나라도 틀린 게 박혀 있으면 얼른 그 책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나 소설은 그렇지가 않죠. 상황 속에 인물이 있어가지고 그 인물의 상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러도 아무 상관없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오히려 과거를 이해하는 데 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안 믿지만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한 일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도록을 만들어서 딱 내놨더니 맨 처음에 여기 올 때 임병선 선생님 센데 어떻게 견디려고 거기를 가느냐,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 책을 딱 만들어 놨더니 임병선 선생님이 보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시작해요. 제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임병선 선생님.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개념과 질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떤 일을 하는데 개념을 이 사람이 어떻게 잡고 있고 그것을 구현해낼 때 수준이 어떻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신뢰를 높이 얻었습니다. 제가 이 책으로.
예, 이 책은 지금도 중요한 손님들한테는 줘요. 이 책 보면은 신동엽 문학관의 규모, 그다음에 자료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략, 그리고 신동엽 문학관이 일하는 방식도 약간 이제 느껴지겠죠. 거기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 문학관이 그렇게 대표작이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이 책 플러스 이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의 유일한 아쉬움으로 사람들이 드는 거는 판매용을 따로 만들어달라. 구입하고 싶다. 작고, 조금 더 작고 간단하게 판매용으로 만들어달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판형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시라고 이 책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출판사 붙여서 지은이 붙여가지고 단행본을 그냥 4개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게 기본이고 생각, 문학관, 자료 이제 기본이고 거기 위에 이제 추가되어야 될 스토리를 지금 담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책은 시인의 길 사업한 것이어서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넘기면서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 시인의 길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에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는 이 시인의 길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저 안에 있는 작품 하나의 이름이기도 한데 길 전체 프로젝트 이름.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는 신동엽 19절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신동엽 생가를 설명을 하면서 저 길이 신동엽 길인데 옛날에는 길이 아니었는데 신동엽 시인이 자꾸 지나다니다 보니까 발자국이 쌓여서 길이 돼서 길 옆으로 마을이 들어섰다. 그래서 신동엽 길이라고는 이름 자체가 짝퉁이 아니다. 이거는 460m쯤 돼요. 길이. 성당 앞에서부터 저쪽 언덕 끝까지 그 길이가. 북한산에 있는 시인 신동엽 길은 330m? 네, 330m. 예. 그래서 넘겨보면은, 지금 넘겨보면은 맨 처음에 신동엽 사진 나오죠?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집 앞에서 고향마을과 금강을 바라보는 시인 신동엽. 이때 코스모스가 조금 예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임병선 선생님은 코스모스로 강렬하게 머릿속에 신동엽 생각 들어가는 길은 코스모스 딱 이제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은 떼놨는데 그림 자체로는 약간 조금 아마추어적이랄까. 신동엽 흉상 있죠. 신동엽 흉상 뒤에 동그랗게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전에 여기 붙어 있는 게 그게 저 흉상 신정수 선생님 작품인데 신정수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코스모스를 자기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흉상 뒤에다가 코스모스를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면은 다 지적해. 흉상 뒤에 웬 이발소 그림이 붙었네.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책을 펴내며에 보면은 이제 동남리 신동엽 길 일대 시인의 길을 조성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저기에서 꽤 모델이 될지도 몰라요. 혹시 무슨 사업하거나 우리 김태현 선생님 무슨 사업하거나 할 때 모델이 될지도 몰라요. 저 사업 모델이 우리가 어떤 걸로 아주 오랫동안 애를 태우면서 싸웠냐면은 구역군하고
기획안이 통과됐어요. 심사위원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행정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래가지고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형물 설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동엽 시인의 길 사업인데 시인의 길 사업은 조형물 설치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가 국어 수학 하듯이 과를 나누면 조형물 설치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조형물 설치 사업이라고는 말을 듣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조형물들 짜증나는 조형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조형물 사업에 제가 생각할 때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요, 부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백제 스토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사실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크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함부로 두무르지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는 계몽주의적 조형물로 넘쳐나요. 늘 피곤해. 그것 때문에 교훈이 너무 많아. 동상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쉽게 노타리부터 그러잖아요. 성황상, 계백장군, 막 동상 이렇게 막 동상 서 있고, 뭐예요? 옛날 기념물부터 시작해갖고 정림사지, 오춘석탑, 먼탑, 거기에다가 군에서 뭐를 하면은 또 깃발을 잘 걸거든요. 깃발. 부여는 깃발이 많아. 구둘에 가면 이제 왕 이름 쭉 써 있는 깃발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상당히 이를테면은 역사 혹은 무슨,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랄까. 뭐 하여튼 이런 것의 강박으로 다가오는 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큰 특징이, 대부분 그것을 의식을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들한테 부여가 비춰주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계몽주의적. 가르치려고 들어. 신세대 용어로 말하면 꼰대 도시예요. 꼰대적이야. 와서 편안하게 놀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 그런 데서 그렇게 하면 돼? 이런 느낌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집 가면 건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계백장군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뒤쪽에서 오줌 싸면 되겠어? 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조형물 설치하고는 절대로 하여튼 상극인데, 근데 분류는 그렇게 돼 있어. 뭔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 이제 요런 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분류가 문화예술 요쪽이 아니라 이제 건설, 시공, 이제 그런 쪽으로 분류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분류되는 순간에 무조건 설계도를 먼저 뽑아야 되고, 설계도를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를 뽑아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지금 저 앞에 그림 있죠? 궁궁을. 저 그림 재료비가, 그러면 설계를 뽑아서 공사를 할 때 재료비가 얼마 나오냐면요, 500만 원이 안 나와요. 저 재료비가. 그러니까 500만 원도 안 나오는 것을 5천만 원이라고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티밥을 튀어도 12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이제 설계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작품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세게 나갔죠. 왜 남의 물건을, 설계를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재료비를 그렇게 심하게 재료비를 뽑을 줄 모르냐. 저 작가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저 작가 작품 크기가 회화에서 1호가 엽서 한 장 크기거든요. 엽서 한 장. 1호에 얼마인가 단가를 뽑아라. 그 작가 작품이 1호에 얼마인가.
그래서 저 크기로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림값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했더니 저게 1억 6천만 원이라고. 저 사람, 저 박영규로 아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받는 그 그림값이 저 크기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1억 5천이 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돈으로 그림을 사서 이거를 도자기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길 때 얼마 드는지, 플러스 도자기로 굽는 돈은 얼마인지, 플러스 시공비,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다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뽑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 문제인 거예요.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조형물 설치 사업만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만도 아닌데, 지금 저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저 단가가 5, 6배로 바로 뛰어버리거든요. 저기서 군에서 책정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돈이 비싸서 그 단가가 세서 할 수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시설 공사로 오면은 단가가 안 돼서 예술가들을 동원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한 3년 싸운 거예요. 부여군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에서 입찰해가지고 따가지고 그 회사가 예술가한테 사는 형식으로. 그런데 예술가한테 사가지고 회사가 저기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손상이 발생하거나 틀리게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샀다고 하고 실제 예술가들이 다 해주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회사가 따로 있어요. 군한테 입찰 받아서 저렇게 그걸 한 회사가 따로 있고, 이 작업은 회사한테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예술작품이니까 당신들 손댄 만큼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손을 대지 마라. 대신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이 싸우는 과정에 내가 많이 써먹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무조건 2천만 원 넘어가는 건 입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내가 이목상 작품 얼마 들었는지 빨리 파악을 해봐라. 시우겠다. 저게 이야기가 되는 게, 이목상이 대표적인 화가이기도 하지만 부여 출신이라고 하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저것을 이목상이 아닌 딴 사람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겠냐. 승효상과 안 맞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동엽과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부여하고도 사실은 뜬금없잖아요. 뭔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냥 사다 놓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표현하기를 이제 그분들한테 거의 세뇌교육 오듯이 조형물 설치 사업이라고 말할 때마다 아니다. 스토리 상징물 사업이다. 라고 계속 바꾼 거예요. 스토리다. 이건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은, 신동엽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는 뭔가, 사진 찍을 거리. 조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형물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동엽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사진, 이를테면 인증샷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자체가 신동엽 길이고, 신동엽의 그냥 저 바깥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길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실제 신동엽의 발자국이 만들어 놓은 길이고, 그 다음에 실제 신동엽 스토리들이 쭉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너무 눈앞에 노출이 잘 되는 것은, 출판사에 근무해 보면 독자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 판매자 경험, 책 팔아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고르는 표지는 무조건 삼류입니다. 거기서 인류를 고른 걸 본 적이 없어요. 다수결로 뽑으면 무조건 삼류가 나와요. 대부분 탁 뛰는 것을 뽑거든요. 근데 뛰는 것은 하여튼 수명이 서점에다 놔두면은 일주일 안에 질리기가 대부분이고 길어봤자 한 달 안에 질려요. 이게. 그래서 은근히 안 드러나는데 조금 괜찮았던 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보면 이게 두고두고 근사한 것이 대부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눈에 띄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신동엽을 직접 노출하지 마라. 그 다음에 조형물이 자꾸 부각되지 말아라. 숨어 있어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역 예술가들이 이제 해줘서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노출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크고 확 드러나고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될까봐 막 걱정을 했더니 그렇게 안 되게. 그래서 신동엽 얼굴이 직접 드러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11개, 11개가. 그 다음에 눈에 쉽게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하여 부여군과 신동엽 문학관은 신동엽길을 걸으며 시인을 추억할 11개의 상징물을 세우고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근데 이 사업 구상 단계에서 예술감독을 집어넣었더니 저 예술감독이 맨 처음에 구상해 놓은 게 17개예요. 17개인데 도에서 볼 때도 너무 많다. 돈 액수, 이 돈으로 못한다. 그래서 13개로 줄였어요. 그것을 군에 와서, 군에서 다시 검토하고 11개로 또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11개가 된 거예요. 원래 예술감독은 17개. 범위도 넓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11개로 줄이고, 실제 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항의 때문에 내부로 축소시킨 거예요. 옥상으로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말하기, 보이지 않고 보이기.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조형작품 한 점 한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가슴에 깊이 닿는 것이 있는데 얼핏 보아서는 그 인위적 구축이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맡으신 분이 이영진 시인인데요. 예술감독인데 여기를 일이 끝날 때까지도 구역군청에서 잘 모르고 안 믿어. 내가 셀 수 없이 말을 했어도 안 믿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믿고 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맨 처음 설계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었는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컨택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 지금 맨날 여기 가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저기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짓는 데까지 한 것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국제 공모를 통해서 심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수료상이 떨어졌어. 아시아문화전당 심사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닭에서 광주시에서 화영식하고 막 그랬어. 이 사람 화영식하고. 왜냐면은 광주에서는 그 최대를 희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몇백 이를테면 그런 걸 희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상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건축물을 역점을 둬가지고 뽑은 거예요. 이게 국제 이제 그 건축사들이 덤볐는데 한국에서는 승효상 선생이 대표인데 떨어졌어. 외국인이 됐어. 그게 지금 광주아시아 문화전당이에요. 그래갖고 화영식 오고 해가지고 그 주민들 불평 때문에 땅 속에다가 다 넣어버렸거든요. 건축을 땅 아래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구시가지를 거리를 그대로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짓는 걸 한 거예요. 여기 하도 불평을 해가지고 이만큼 올려서 솟지는 않지만 땅 위로 보이게 그래도 땅에서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이 양반을 왜 불러왔냐면은 이 사업이 원래 이 사업이 그 부여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충남도가 한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대구 김광석 거리 같은 거를 충남에다 만든다고 할 때 어디를 만들 수 있는가 가지고 검토하면서 이제 신동엽 길 가지고 왔어요. 충남도에서 판정에는 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어요. 너무 좁고 그다음에 그런 매력이 없다. 신동엽은 너무 대중적으로 안 유명하다. 내가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 만나려면 그 연예인 찾아야지. 왜 이런 데 와서 그래요? 충청남도 대표 연예인 찾으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논쟁을 통해서 이제 이 길을 이제 감안을 했는데,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이게 다 장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충남도와 부여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장점으로 뽑힌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기가 충남도에 와 있더라고요. 나 그때 알았는데 대구 김광석 거리 만든 공무원이 그 충청도로 옮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대구하고 충남하고 바꿨어, 공무원 하나를.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충남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김광석 거리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부터까지 다 했나 봐요. 여성인데.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이 구상을 처음 한 게 이제 도의소 국장인데, 나는 이제 이쪽 행정 이쪽을 잘 모르니까 국장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국장 밑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과장이 군수보다 높더만요. 도과장이 발령 날 때는 부군수로 발령이 나요. 그런데 더 높아. 꼼짝을 못해, 부여군에서. 그런데 국장이 직접 오면은 여기 이제 복잡하겠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고 그냥 와. 그냥 차 타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여군에서는 계장이 상대하기가 벅차잖아요. 이제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기 불편하니까. 내가 이제 막 어쩔 때는 말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명도가 조금 낮아서 그럼도 요래요래 시켜야지 여기를 왜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해버려야, 그래야 대화가 정돈이 되지. 여기까지 안 오고 그 이야기 하면 계속 소모전이죠. 그것은 접점이 없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보고. 신동엽 길은 김광석 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 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은 대구가 부여보다 더 크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제 근데 하여튼 자기는 그때 자문으로 온 거지 자기가 결정권을 가진 건 아니니까. 국장님이 또 이제 계시니까 이제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당신이 볼 때
물어서 거기는 너무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는 압도적이라고 그게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래요. 그래요? 이제 내가 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제 영진이 형 불러오면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불러올게요. 내가 그 사람 불러다가 이 액수로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시킬게요. 이제 눈빛은 믿는 눈빛은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그런 말은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분위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이영진이 뭘 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경선 때 후보 경선 때 광주에서 승패가 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경선을 중시하는 거예요. 저기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광주가 뽑아줘서 된 거예요, 일테면은. 그래가지고 내놓은 공약이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 이제 이창동이 과제로 받았잖아요. 이창동 장관이. 근데 이제 이창동 세대에서는 이제 이선배가 리더라. 이제 물으니까 야, 정치인이 그냥 무식하게 한 말을 너는 소설가고 영화감독이라는 놈이 그냥 믿냐? 야, 문화의 수도가 있으면 문화냐? 문화의 수도가 있으면 문화가 아니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 뜻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이냐 가지고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문화 전당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가지고 저게 어디 사업이냐면은 그 사람 이야기 여기서 불러봤자 크게 보탬이 안 되는 게 그것은 총리급 권한을 줘버렸어요, 당시에. 아시아 문화 전당 조성 위원장한테. 그 위원장 아래 사업단장이 있는데 사업단장이거든요. 이영진 시인이. 사업단장이 1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중앙부서의 그 국실장이 2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관급인 거예요. 요 행정 여기 레벨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술 감독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예술 감독을 하는데 어떤 것도 있었냐면 지금 저기 신동엽이 있다. 저 작품 있잖아요. 저 작품을 모델로 계획에 올려놓으니까 저기에서 부역군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왜 부결을 시켰냐면은 일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지금 공동체 협력과장님이 그걸 보고 딴 공무원들은 그걸 안 하는데 스크린을 다 해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명한 작가 작품을 이 사람들이 썼어. 당신들 이거 쓰면 왜 부결됐냐고 하니까 당신들 이거 쓰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남의 것 좋아서 뺏겨먹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 사람 불러올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이 죽은 지 언젠데? 죽었으니까 부인 거잖아요. 부인이 이영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저기를 할 때 부인이 저 밑에 실무자로 결합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각예술 실무팀을 여기다 결합시키겠다. 이게 이제 이영진 이제 구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멤버가 그 멤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멤버가 주로 현장 미술팀으로 제일 세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기로 대통령하고 하고 그랬어요. 전태일 거리 있잖아요. 청계천 그거 해가지고 그때 그거 한 감독은 누구냐면은 이 앞에 궁궁을 그린 사람이 그 감독이에요. 박영균 아베. 그래갖고 대통령상 받았어. 그걸. 예술감독.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나무를 베버렸기 때문에
저 이계절의 시 저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저 간판 가리기 위해서 붙이기는 했는데 저 붙였다가 큰일 나죠. 왜냐면은 이목상 작품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목상 때 박살 나는 거죠. 근데 이목상 선생님 후배들이어도 뭐라고 못해. 같은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럼 어쩔 수 없네. 이목상 선생님한테 혼나지 뭐 하면서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니 그곳을 참고하라고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논평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술감독을 시켰어요. 이 예술감독 시켜가지고 이 일을 하면 이제 좀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저 비율을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불이기 때문에 그러고 저 사업도 이리 집어넣고 저 사업도 이리 넣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자꾸 시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에서 생각할 때는 저 업자들하고 대화하기도 힘든데 저 사람이 이 중간 단계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시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군수님이 여러 번 와서 풀어줬거든요. 예술가 중심으로 풀어라고 브리핑 한 3번 정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관찰이 안 돼. 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 4사람 작품을 넣겠다. 이게 이제 이영진 구상이었고 그래서 구본주 작품을 일단 중심에다가 이렇게 세웠고 구본주 작품 중심에다 세우는 순간에 이제 좀 불편한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구본주 미술관이 아마 제주도에 크게 만들어지나 봐요. 지금 준비 중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체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기념품에 저 작품을 쓰겠다고 했더니 저 작품은 우리가 사간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자기네 담당자가 있어요. 그 사람 심의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기념품을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었으면 구본주 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일정한 예술적 수준이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수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미술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구본주를 그냥 쉽게 막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딱 보니까 이 정량욱 씨하고 거기 사이에 이제 서류가 몇 번을 왔다 갔다 이제 딱 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구본주 거 빼고 오라고. 그럼 구본주 거 빼고 해. 남은 3사람 것만 갖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관리를 세게 하는데 저 구본주 작품. 근데 구본주 작품이 저거 하나가 아니고 아트 이종표가 구본주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달리는 거. 근데 구본주 작품은 저 작품이나 멀리서 봐도 이 모양만 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뭐가 느낌이 오나 봐. 좀 상상력을 탁 이렇게 깨뜨리나 봐. 구본주는. 그래서 참여예술가 4분인데 4분 중에 한 분은 작고하신 분이에요.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은 또 누가 또 여기 가까이서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연구를 계속 하는데 뭐냐면은 그 예술가들 그 보험 그 수당 그런 것 갖고 누가 지금 논문 쓰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구본주래요. 뭐냐면은 구본주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당시에 죽었는데 실업자로 저기를 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래가지고 부인이 계속 싸웠어. 그래가지고 첫 사례예요. 우리나라 예술가 그 전까지는 예술가는
보험회사는 실업자로 저기가 되는, 분류가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 그러면은 출판사 프리랜서,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한 달, 보상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 적용인데, 이제 좀 말이 안 되고 중요한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아니잖아요. 1년에 2번 등장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네, 그 대상이에요. 구본주는 그래서 작품으로만 참여하고 나규환, 박영균, 전미영. 여기서 전미영이 구본주 부인이에요. 그 싸움은 당사자예요. 그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전미영인 거예요. 전미영이 그 남편 수당 문제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아주 세게 삼성생명인가하고 아주 세게 계속 싸워가지고 그 사례를 만들어냈어. 그래가지고 예술가를, 액수는 적더라도 최초로 예술가한테 저 보험회사에 그게 달라진 게 구본주예요. 구본주, 그 다음에 서울예술전당 제1회 젊은 작가로 선정이 됐었구만요, 구본주는. 네, 구본주 예술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신동엽 문학관에 맨 처음에 맨 첫 초청을 해가지고 정보과에서 출동해갖고 난리가 났던 게 송경동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송경동은 시인인데 신동엽 문학상 받은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사할 때 한 2번, 3번쯤 왔어요. 와서 신앙 좀 하고 했는데, 송경동이 어디에서 이제 시끄럽냐면은, 그래서 정보과에서 난리냐면은, 희망버스 들어봤어요? 희망버스를 비롯해가지고 곧 노동자들 뭐 하는데 각종 그 버스 있죠. 이게 다 송경동의 작품이에요. 백기환 후로 제일 골치 아파. 그런 싸움을 할 때 송경동이 다 행동파로 가지고 시끄러운 친구. 송경동이도 구본주 예술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송경동에는 우리 한참 후배지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대중한테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나규환이라고 하는 조각가. 나규환은 구본주고 같은 과 14년 후배인데 제자예요. 그것도 첫 제자가 아니고 마지막 제자. 그러니까 구본주는 아주 조명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학부 마치자마자 강사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구본주는 제자들이 많아요. 나규환이 구본주 제자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궁을 그린 박영균 화백은, 박영균 화백은 여기서 살짝 읽어볼게요. 화가 박영균은 경희대학교 예술교육학과 재학 시절부터 걸개 그림, 대형 벽화 등으로 굉장히 이름을 떨친 분입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까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박영균 작가가 남긴 주요 작품은 시인 김남주 장례식 걸개 그림, 문익환 목사 장례식 걸개 그림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저런 작품들은 그 또래에서는 그래도 제일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 일을 시켰겠죠. 문익환 장례식, 김남주 장례식은 지망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기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거기 이제 박영준이가 이제 그것들 했었던 사람이고, 내가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1980년대 후반에 대형 벽화가 이제 보존돼야 된다고 해갖고 경희대 그 벽화를 보존해야 될 대상으로 선정했나 봐요. 그러면 80년대 후반이니까 다 증발해 버렸을 거 아니에요, 색깔이. 그래서 그 색을 다시 칠한다고 기사에 봤어요. 근데 그 작품이 박영균이 작품이에요. 경희대 대형 벽화. 그래서 이제 박영균에게 신동엽의 서사시 건강을 한 화면으로 그려주라 해서 그린 그림이 지금 궁궁을 그려요. 전미영은
구본주 제자인데 전명을 또 난데없이 어디서 또 보게 되냐면은 언제 또 막 문학관에 요 작품 다 끝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봤더니 부여박물관에서 뭘 하는데 그 부여박물관에서 뭐 하는데 하여튼 전명한테 시켰어. 보니까 박물관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죽고 그 전공을 다시 옮겨가지고 서울대 뭐 박물관 무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물관 전문가예요. 그래. 그쪽에서 조금 유명해. 그래서 부여박물관에서 무슨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거 하면은 저 박물관 관장을 비롯하고 이 사람들이 다 출동돼. 전미영 씨 뭐들 하면 전시원 때도 그 사람들 와 있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저 생김새는 복장이며 전미영 씨 복장이 작업복이 하도 끔해가지고 우리 임 여사님께서 우리 정서와는 임 여사님께서 옷 갖다 와서 조금 드리고 싶다고. 아이 작업복이니까 그냥 저렇게 뭐라고 드셔야 했더니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갈아입을 옷 가져왔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전미영은 장르가 하드락이에요. 하드락. 그래가지고 저 포크 이런 건 취급을 안 해. 이렇게가 시인의 길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가 11개 작품을 했습니다. 그 11개 작품에 대한 설명을 귀의 말 신동엽이 그리던 서사의 달빛 속으로 시인 이영진 예술 총감독께서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은 꽤 재밌고 좋은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이 예술 감독이 생각하는 견해가 이제 들어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글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요 면이 나옵니다. 신동엽 사진이 있는 면. 신동엽 사진이 나오면 하나를 넘기면은 신동엽의 생애가 나와요. 신동엽의 생애가 제가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인가 신동엽 그 이야기한 그 온 거예요. 이거는 그걸 넘기고 나면 이제 이 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상 차례. 이 차례를 넘기고 나면은 여 그림이 있어가지고 작품이 놓여 있는 위치가 여기가 표시가 되고 하나 둘 아트 이정표 저 입구 출구에 하나씩 입구에 있는 것은 여행자의 출구고 제목이 출구에 있는 것은 시인의 언덕이에요. 시인의 언덕은 현재 저기가 세울 때다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요 지금 생각 뒤에다가 눕혀놨어요. 저 공사 끝나고 그림 이제 옮겨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있는 데 위에 짧은 글이 있는데 내가 읽어볼게요. 그거를. 신동엽길이 있는 동네는 시인이 살 때만 해도 초가집 두 채밖에 없는 읍내끈 마을이었다. 지금은 460m의 골목길 주변으로 주택가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양쪽으로 열려있는 신동엽길에서 마을회관, 동남오리, 마을회관 쪽을 향해 가다 보면 높은 언덕에 이른다. 신동엽이 어릴 때부터 자주 올라 금강을 바라보던 곳인데 훗날 시인이 되어 여기서 키운 감수성과 의식으로 장편 서사시 금강을 쓴다. 그래서 지금 저 공사 중인 데가 시인의 언덕공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거기에 이제 금강을 주제로 하고 있는 공원이에요. 이 길의 중심지도 신동엽 시인의 생가이고 마을의 상징물도 숭요산 건축가의 신동엽 문학관이다.
그런데 길목 어디에도 안내 표지가 없어서 오랫동안 여행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흔했다. 이에 신동엽길 양쪽 입구를 구본주 여행자의 출구와 시인의 언덕으로 표지하고자 한다. 시인의 역사적 통찰력, 창조적 상상력, 마을 공동체에 대한 사유가 탄생한 대지로 시 찾아들길 바란다. 이 말이 우리가 준 미션이에요. 이 작가들한테. 지금 요 한두 표현만 살짝 바꿨죠. 시인의 언덕 이런 것은 이제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말이 이 미션을 주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미션을 약간 손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행자의 출구 이제 이 작품이 요게 지금 여행자의 출구고 입구에 있는 거고. 요게 우리 생각 위에 세워 눕혀둔 거예요. 달리는 모습이 두 개가 틀리죠. 달리는 모습이 두 개가 틀려요. 얼핏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두 모습이. 이 작품 제목이 구본주의 작품 제목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요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작품은 미스터리라고 하는 작품은 구본주 작품은 현재 천안 아라리오 미술관 알아요? 천안 아라리오 미술관이 굉장히 권위 있는 미술관입니다. 거기가 천안 아라리오 미술관이 소장을 하고 있어요. 구본주 작품 전체를 품질을 천안 아라리오 미술관이 관리해요. 그래서 유족은 보고만 늘 받고 모든 결정은 천안 아라리오 미술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저기에 간섭을 해버리면은 아라리오 미술관이 자기 뜻대로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라리오 미술관한테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품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액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 아라리오 미술관에서 지금 이거는 우리는 요 모양을 갖다 쓴다는 거지 작품을 가져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아라리오 미술관이 월세를 얼마를 하여튼 한 60만 원쯤 됐던 것 같아요. 월세 6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사용료로. 그러면 우리 사업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지금 아무리 비싸도 목돈으로 하고 딱 이렇게 끝나야지. 월세는 어디서 내. 그래가지고 이제 전명 선생님 다시 불러가지고 주인께서 조금 해결해가지고 오시라. 거기 해가지고 저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1,500에 두 작품, 1,500에 매전. 대신에 작품 수준 높게 하겠다. 부인이 직접 참여한다. 작품에. 그러니까 수준은 절대 그러니까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쇼 붙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기는 구본주 작품을 그런 식으로 한대요. 이미지 사용료 그렇게 받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주면은 그러니까 저런 거 쓸 수 없느냐 하면은 작품 안 가져가고 이미지만 쓰는 거면은 아마 거기 준해서 저보다 좀 더 비싸겠죠. 이런 거는 시적 예술가 아니 저기 신동엽이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라리오 미술관에서 사용권을 허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동엽 시인 거기 이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아주 신동엽 시인에게 있었으니까요. 인용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신동엽 인용문. 내 고향 사람들은 봄이 오면 새파란 풀을 심는다. 큰 가마솥에 자우녀, 독사풀, 말풀을 썰어 넣어 삶아가지고 거기다 소금 기름을 쳐서 3살짜리도 칠순 할아버지도 콧물 흘리며 우구려 넣는다. 신동엽 에세이에 따온 기절이에요.
그래서 이 부여 사람들의 이 삶에 대해서 신동엽이 아주 애착이 컸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내가 한 단락만 읽어볼게요. 부여의 특징은 예나 이제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유산들이 가득 찬 곳이라는 점이다. 유산이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우리가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 세계 유산이라 한다면 한 민족,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는 뜻이 된다. 부여의 주요 장소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말은 이곳이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유적들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을 선포한다는 말이다. 저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하고 하는 것을 가장 세속적인 이유를 하나만 딱 들어보면 뭘까요? 세속적인 이유. 대의말. 주민들이 왜 반대해야 될까요?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타겟 1호에 아주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는 아주 위험해져. 저런 거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무조건 타겟이죠. 거꾸로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이렇게 등재된 데예요. 이렇게 등재된 데는 무조건 범죄 취급을 받아 공격하면 거기를. 부여는 아주 안전한 지대로. 중요한 유산이 인정받아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군사행동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리 싸워도 거기는 폭탄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최소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사람 맞춰내 여기 폭격을 할 수가 없어. 관장님, 그게 진짜 군사적으로도 다들 나라마다 그게 있나요? 포로 협정 같이? 아니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재산을 미군기가 공격하면은 세계 언론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인류 공동 재산인데 가지고 있는 게 누구든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재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저기에 등재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전 이라크가 이런 되게 오래된 바위에 새겨진 동굴하고 조각들을 막 태워서 파괴하고 이랬던. 그래서 저 등재를 계속 서둘고 그러는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열심히 저기 하고. 거기 파악이 안 돼서 객관 증명이 안 돼서 등재가 안 돼가지고 저기 돼버린 경우 있어요. 그 등재되어 있는 재산을 망가뜨리잖아요. 독재 정권이. 그럼 독재 정권이 아주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는. 근데 불이익은 일단 당해야죠. 그거 하나 그 한 건 있어 보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노벨 문학상 절대 못 받아요. 우리나라 노벨상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사람들이 잘 대면을 잘 안 하는데 그냥 일본하고 실력 차이만 이렇게 큰 건 아니에요. 우리 일본 텍스트 갖고 일제강점기부터 계속 공부해갖고 거의 똑같아요. 바로 있어요.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일본에서 둘 나오면 우리도 하나 나와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분단국가예요. 분단국가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거냐? 반쪽 대표예요. 이 나라 대표는 반쪽 대표. 반쪽한테 설득력을 못 얻고 있어. 반쪽이 인정을 안 해줘. 이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걸 반쪽이 인정을 안 해줘. 저쪽에서 제일 잘하는 걸 반쪽이 인정을 안 해줘. 반쪽. 온 대표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지금 저 언덕이 아주 중요한데 이 맨 처음에 그 구상할 때만 해도 사실은 신동에 펜션 없었거든요. 이 근처 제일 큰 게 지금 앞에 로뎀 나무가 그거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많은 큰 것도 생기고 저 빌라 오피스텔 아니 원룸 저 있잖아요. 그것들도 생기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거 다. 그래가지고 그 김대열 선생이 자꾸 얘기하기를 저기에다가 주막을 차리면 좋겠다. 막걸리 집 차리자고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논리를 세우기를 내가 뭐라고 세웠냐면은 여기 빨리 문화시설이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은 술집거리로 조금 바뀔 수 있겠다. 진짜 왜냐면 먹거리 골목이잖아요. 저기가. 라고 저기서 저 원룸 같은 거 지어버리면은 옆에가 무조건 호프집이 딱 들어오게 돼 있다. 뭐 호프집이 하나만 이거 올라오면 일이지. 여기 술집거리로 딱 컴컴 먹고 술집거리로 바뀌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신동엽 생각 여기 문학관이 이렇게 투자해놓은 거 다 무효다. 그거 이제 막 주장한 거예요. 그래갖고 길사업, 거리사업 이제 추진한 건데. 그래서 장충 족발 목적이 가족 족발 안 먹어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이 길 설명할 때 가족 족발 사장님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3년 된 거예요. 나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것도 지금 미지수인데 거기 지금 불가피하게 내년 봄으로 넘어갔거든요. 공사가 내년 봄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거기 보면은 요 지붕 맞게 해가지고 요 여기가 있어요. 저 공사해 놓은 거 보면은 언덕이요? 네, 언덕에 네. 그 마을회관 옆에 길이 있죠. 네. 이 길을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기를 해서 이렇게 공원으로 이렇게. 그럼 주차장을 만들면은 거기 밑에 공간은 비어 있잖아요. 예, 이 공간이 안 커서 별로 화나지도 않아요. 원래 이 비어 있는 자리를 마을 갤러리, 거리 갤러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돼, 보면은. 그러면은 설 수도 아마 없을걸요, 키가. 그렇게 낮은가요? 예. 아마 겨우 설 수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 공간인데, 예, 공간이 꽤 커요, 이렇게. 길게 쭉 콘크리트 작업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런 거 주면 안 돼. 이런 거 놔두고 앉아서 노는데,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고, 그 조그마한 공연장 같은 공간이 있고, 그러고 약간 그 한쪽에 전망대 같이 높은 전망대 말고 이것을 테라스. 그러니까 저 오피스텔 너머로 금강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저것이 서버렸기 때문에 무효다고 했더니 그 돈 딴 데다 써야 된다. 저 공헌하지 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떼싸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공원 임자가 어디가 될지 우리가 모르겠어. 주제는 신동엽이죠. 우리는 인력을 안 늘려주면 절대로 안 지키겠다 그랬거든요. 거기를. 임자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씨름을 상당히 겪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저기니까 원룸들이니까 민원이 들어오겠잖아요. 여기서 뭔 스피커
핸드마이크만 해도 바로 그냥 그 사는데 소리가 들이칠 텐데 그것만 그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로는 아주 좋은 공간 하나가 어디다가 쓸지 결정을 못하는 공간 하나가 지금 출연하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이제 연결돼서 이 11개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이거 40분이나 됐네. 저번에 아스트라는 뭐 이렇게 주사 맞은 자리가 표도 안 나서 놀라고 이거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화이자, 아스트라 모두 다 설계 다 아니요, 두 가지. 두 가지만 해요. 모더나고 모두나. 1차 접종해야 이제 확률이 높다 해서 우리 아스트라 하는 사람들 모더나 제가 전에 부스터샷 맞고서는 손이 계속 부어가지고 아, 유전자가 좀 그런가 보다.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 이제 봐볼게요. 그것도 얼른 읽어볼게요. 신동엽 시인이 언덕마을을 산책하던 시절 그 일대에는 집도 논밭도 없어서 사람이 다닐 일이 거의 없었다. 변변한 통행로가 없던 이 동네에 걷기를 좋아해서 줄곧 산책하러 다닌 시인의 발자국이 나고 그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 그 길의 양옆으로 집이 하나둘 들어서 지금은 신동엽 길이라는 주소를 갖게 되었다. 이 그 신동엽 길이요, 요 길이 내가 8년 됐다고 했잖아요. 내가 왔을 때 새 길이었어요, 저게. 그러니까 여기 언덕 위까지밖에 길이 없었대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길이에요. 안 이어져 있었어. 네, 여기. 그러니까 뒤쪽으로 내려간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그러니까 내가 오기 직전에 만들어진 길인 거예요. 그냥. 없었어, 그죠? 그냥 그래서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점이 있냐면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언덕 위에서 옆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작은 골목들이 네. 옛날 골목 재미나는. 전 초등학교 때 거기서 재밌어요.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골목도 사실은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골목 재밌어질 거예요. 네. 골목 자체가. 저도 옛 사람들 옛날 고사길 좁은 고사길 느낌이 딱 남아있는 아주 보기 드문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 흙길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넘겨보면은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 맨 처음에 막 했을 때 사진 뒤로는 위쪽으로 언덕으로는 빨간색 칠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아래는 주황색이고 위는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은 눈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길이어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대로 있는 길이에요. 예, 경사가 많이 진 길은 빨간색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아래 주황색 길에 여기가 박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 공사하면서 임시로 그렇게 해놓고 가서 요거를 보충을 해달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 계속. 아직도 여기는 그대로 까만색. 예.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는 제 글씨인 줄 알죠? 나한테 글씨 써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다 써줬어. 군청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끝집이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 마루에 비행기 뜨면 무서워가지고 마루로 달려왔다는 얘기도 내가 전했죠. 아저씨 한 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으로서는, 신동엽 시에는 우리나라 작품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비행기가 나는 장면이 나온다. 시에 비행기가 나는 장면이 없어요. 동양화에는 아예 없어, 그림에도. 읽어볼게요. 투구를 쓰고 싶어하는 자, 새항아리를 만들어 깊숙이 씌워주라. 영웅이 되고파 서두르는 자, 로켓에 매달아 대기 밖으로 내던져버려라. 그 아래 압록강 이남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하늘 멀리서 제트기들이 번개불처럼 지나다니고
어디선가 송장이 썩는다. 낯익은 얼굴들이 무더기로 쓰러져 썩는 내음새가 국화 향기보다 진하다. 한국 전쟁 때 한 풍경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 풍경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이제 전쟁하고 관계된 거예요. 흰 구름, 하늘 제트 수송 편대가 해협을 건너면 빨래 널린 마을, 맨발 벗은 아해들은 쏟아져 나와 구경을 하고. 우리 제2전시관이 특이한 전시를 잘하거든요. 어디서 보기 매우 귀한 전시에. 어떤 전시를 한 적이 있냐면은, 그, 구한말, 일제 강점기 시작될 때, 이때, 해외 만평에 실린 조선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선이 이제 만평에 실린 거, 그거 전시한 적이 있어요. 제2전시관에서. 그거 전시하신 분이 석화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양대 교수인가 긴데, 그분이 공군사관학교 교수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2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세미나실에서 발표를 하는데 굉장한 이인인데, 근데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 아가씨를 아직 안 벗어났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식사하러 같이 가자고 해갖고 가서 이제 인사를 받았는데, 그 아가씨들인데 전투기 조종사인 거예요. 조종사가 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2분이 조종사야, 여성분들이. 그래가지고. 중학생이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 제자라고 자기 선생 응원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공군사관학교 선생이었대.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아이 부여는 어째 하늘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부여는 경부고속도로처럼 비행기 저기 항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소리들도 많잖아요. 하늘이 좀 시끄러워요, 부여가. 그래서 물었더니 그 공군 그 전투 훈련하는 그 코스도. 예. 부여가 헬기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늘이 쇠 보고 나는 비행기들도 있고. 여객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객기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높이 떠가지고. 근데 막 낮게 막 이렇게 날고. 이제 그 전투 훈련을 하는 비행기들이 다니는 코스예요. 논산까지, 어디서 논산까지 이렇게. 그 부여율. 헬리콥터까지 소리하는 거. 네. 한국에 가서 논산에 논산 대행장이 있어서 계속 헬기. 전투기는 군산에도 오고요. 헬기는 논산에도 오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 지명은 아는데 지금 안 떠올라. 지금 논산, 군산 말고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서 비행기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부여로 거쳐서 논산으로. 계룡? 네? 계룡대 아니었어요. 오산. 네? 오산. 오산도 아니었어. 먼 군대 이미지가 아닌 지명이었어. 근데 거기가 있대. 자기네 거기 같아. 거기서 떠서 이렇게 날고 한대. 높은 산이 없어서. 예? 높은 산이 없어서.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높은 산이 없고 높은 빌딩이 없어서. 그 하늘은 아주 활발한 거예요. 부여이. 그 다음에 이제 생가 앞에 웅덩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경님 시에 나온다고 내가 자꾸 얘기를 했더니 이 책 만드신 분이 이 시를 찾아서 실어놨어요. 여기다. 신경님 시예요. 네, 읽어볼게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데도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은 홀홀 탄다. 30년 전 신혼살림을 차렸던 깨끗하게 도배된 윗방. 벽에는 산 위에서 찍은 시인의 사진. 시인의 아내는 옛날로 돌아가 집 앞 분봉에서 붉은 연꽃을 딴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옛 백제의 서러운 땅에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모닥불 옆에서 홀홀 타오르고 있는 몇 개의 굵고 붉은 낱말들이요. 신경님의 시 신동엽 시인의 옛집에서라고 하는 시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삶에 있는 것이다. 그 둔벙 옆에가 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우물이 물맛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약수 뜨러 오듯이 여기로 물 뜨러 다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언제까지나 삶에 있는 것이다를 지금 유리로 세운 거거든요. 1955년 서울대학교 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병선은 여름방학 때 성림을 따라 처음 부여를 와보았다. 성림은 임병선하고 신동엽하고 둘이 부를 때 임병선이 신동엽 부를 때 쓰던 말이에요. 신동엽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 서서 금강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부에서 혼례를 치르고 살면서는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화 양장점을 차리는 등 시인의 반려자로 숱한 전설을 남겼다. 신동엽이 교사로 취직해가지고 이화 양장을 그만뒀다고 기록했는데 최근에 발견했어요. 시인의 사후 유물 관리 및 기념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직불생활사 박물관을 개관해 한국 박물관 문화의 산 증인이 되었다. 임병선은 신동엽 생가 첫 자리였던 우물은 사라지고 현재 담장이 세워져 있다. 담장 일부에 그 옛자리를 자신의 박영균의 언제까지나 삶에 있는 것이다를 앉혔다. 깊은 우물에 비친 임병선의 결계를 형상화한 이 작품 속에서 그녀와 살아온 이야기가 물결친다. 원래 보은회가 뜯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재봉틀을 작품으로 놓으려고 그랬어요. 한 3개, 4개 정도 나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에는 모형이 앉혀져 있고 재봉틀은 나머지 재봉틀은 비어 있고 아무나 앉아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비 오는 날 같은데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거 세웠습니다. 다시 철거했을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사람 형상은 일단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해서 지금 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물과 임병선은 스토리는 할 수 있는, 그러나 사람 형상은 아닌, 민원이 안 들어온 것으로 찾아낸 것이 지금 이제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삶에 있는 것이다. 임병선 생가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줄이거든요. 거기 넘기면은 생가라고 하는 시 나오죠. 신동엽 생가 현판. 신영복 선생님이 글씨고 이묵상 선생님이 디자인해서 동판으로 이렇게. 예술 작품이 정의될 때도 꽤 많아요. 작가 머릿속에서는 성립이 되는데 실제에서는 구현이 안 될 때도. 지금 녹이 올라와야 좋다는 건데 이묵상 선생님은 내가 생각할 때 녹이 올라와도 별 차이가 없어요. 저 작품. 그래서 이묵상 선생님 저걸 살리려면 뒤에다가 불을 놓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 또 들잖아요. 그 옆에 사진들 보면은 신동엽이 어릴 때는 그렇게 홀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 겪고 나서부터 홀쭉해진 거죠. 요 볼이 두툼하잖아요. 청년 시절 신동엽은. 그리고 신동엽 시인이 썼던 표현은 백제탑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보니까 이 백제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저 이름이 밝혀지기 전에 신동엽은 그냥 백제탑이라고 해요. 대부분은 평제탑이라고 불렀거든요. 두 사람 결혼식 사진.
지금 우리 초가지붕 해놓으니까 조금 더 비슷해졌죠. 네. 옛날 집하고 그 아래 그 저 맨발 벗고 네. 머리 이렇게 하고 임병 선생. 옆에는 따님이신가요? 예. 이 딸이 아주 신동엽 시인이 예뻐했던 딸이에요. 이 딸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데 그 딸이 그림을 안 그리는 문제로 잘 안 그리는 문제로 아마 어머니하고 둘이 다투고 막 그러더니 이민 가고 캐나다로 이민 가고 딸. 신동엽 시인이 저 섬세하고 다정하고 조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생김새도 이쁘잖아요. 이 여학생들한테 좀 인기 있게 생겼죠. 그래갖고 부인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장례식 하는 날도 스트레스를 받았대. 학생들이 하도 몰려와가지고 울고 막 어떡해. 거기 넘기면은 이제 그 임병선, 신우섭, 신정섭, 신좌섭 차례대로 사진. 맨 앞에 있는 게 지금 신좌섭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동엽 문학관에 대해서 하나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고요. 숭요상의 작품으로서 문학관을 배경으로 지금 이 작품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기 신동엽이 있다. 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신동엽은 1960년대 환경에서 시대적 위기의 본질을 통찰해낸 예술가로 평가된다. 신동엽 생가에서 신동엽 문학관에 이르는 조형적 구축물들은 모두 시대적 위기의 본질을 통찰한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가 승효상의 신동엽 문학관과 화가 이목상의 시의 깃발에 이어서 시인 신동엽을 닮은 또 한 사람의 예술가 구본자의 작품을 문학관 본체에 배치했다. 원작 위기의식이 브론즈 캐스팅으로 재탄생한 저기 신동엽이 있다는 신동엽의 젊은 날을 환기시킨다. 이 세 작품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승효상과 이목상과 구본주. 그리고 부인이 저런 일을 한 이유가 돈 막 이렇게 깎아가면서 자기가 부탁해 가면서 사실은 자기가 벌 돈 포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면서 한 이유가 이 승효상, 이목상, 구본주 그 콜라보는 영광이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구본주 작품 이제 사진으로 봐봐요. 위기의식. 저기 신동엽이 있다. 이거는 6월 항쟁 넥타이 부대.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가 골목에 숨어서 그 시위할 때 그 풍경이거든요. 그 장면인데 우리는 형사가 신동엽 감시한다라고 잠복 근무했던 스토리로 쓰기 위해서 이 작품을 찾아낸 거예요. 이 작품은 내가 어디선가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스토리 너무 해가지고 이영재 선배가 전명샷 이야기해가지고 갖고 와. 여기. 구본주한테 영광이야. 가지고 와. 그렇게 논리를 그렇게 세우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은 포토존 일본으로 여기로 바뀌어 버렸어. 문학관이. 그렇다고 서둘고 싶진 않다. 거기에 우리 저기에 써 있는 말이 오자가 난 거예요. 내 인생을 시로 장식해 봤으면 여기 일생이라고 신동엽이 원래 썼는데
이거를 저기서 오자를 내가지고 우리가 오자를 내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오자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내 인생을 시로 장식해봤으면, 내 인생을 사랑으로 장식해봤으면, 내 인생을 혁명으로 불질러봤으면 세월은 흐른다. 그렇다고 서두르고 싶진 않다. 요 구절을 저기다가 써놓으면서 일생을 인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오자를 교정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문학관이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자 내보면은 맞는 게 다 여기는 기준으로 바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에 우리 제1전시관에 6군데가 오자가 나 있어요. 틀리게 적혀있어요. 제1전시관. 그런데 저 왜 못 바꾸냐면은 지금 더 비쌀지 몰라요. 글자 하나를 고칠 수가 없고 저 판을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이 판 하나 바꾸는데 200개인데 200만 원인데 오자가 6개인데 판이 다 달라요. 이 판을 한 판에 6개 들어있으면 2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잖아요. 그래 못 바꾸고. 그걸 책정을 안 해줘. 군한테 몇 번 얘기해줘도. 그래서 이제 저 교정이 그래서 그 교정은 독서로부터 소외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교정은 글을 읽으면 무조건 오자가 나와버립니다. 글을 읽으면 안 되고 글자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옹구하고 여기 오고 글 맥락을 따라가서 읽어보면은 받침 같은 거 틀린 것이 그냥 지나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교정이. 그래서 창비, 문학동네 정도가 오자가 없는 데고 저 문지 막 이런 데부터는 부지기수로 오자가 나와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날카로우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 알고 있는데 사소한 말에서 단어도 틀려도 딱 그 재능은 완전히 다른 재능이야. 글 쓰는 능력이나 이거도 완전히 다른 재능. 그 지금 작가들이 꽤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전에 그거 놔뒀다가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놔뒀다가 내가 아주 없는 사람에 속하거든요. 글이. 내 글이 편집부가 손을 가장 적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성격 까다롭다고. 그런데 내 교정기가 이렇게 딱 보면은 붉은색이 딱 앉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글은 검은 글씨가 안 보여요. 붉은색이 얼마나 덮어버리는지. 이게 편집이에요. 창비나 문학동에 가버리면은 검은 글씨가 안 보여. 하도 편집부에서 표시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작가들이 꽤 위축되거든요. 거기 가면은. 빨간색이면 일단, 빨간색이면 저기잖아요. 수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작가들한테 내가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대할 때 써봐도 꿈이 뭔지, 걔들 꿈이. 책 한 번 내보는 것이 꿈이에요. 뭐 왜 걔들은 책을 못 내고 책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겠냐. 쓰는 게 그렇게 그만큼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능인 거예요. 지네들한테 쓰라면 못 써. 근데 샅샅이 뒤져서 다 찾아내버려요. 내가 누구 말을 인용을 잘 못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딱 써 있어요. 거의 얄짤없어. 창비 문학동네는 다 찾아내. 내가 남의 글을 인용했으니까 안 보고 확인 안 하고 지나가다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나왔기에 그래갖고 이거 인용이 틀렸고요. 이영진 예술감독이 구본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는 길지만 재미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에서. 이런 부분에 꽤 뛰어나거든요. 이 양반이. 이 평에 미술 전문가들이나
비평가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영진 선배하고 대화하면 그런 대화하면 기가 많이 죽어. 원래 그쪽이 아주 세. 그 다음에 금강에 앉다. 금강에 앉다가 지금 그 꽃잔디를 안 해가지고 밤에 차가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앞에다가 돌멩이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돌멩이를 치우면은 금강에 앉다가 되게 인기 있어요, 사람들한테. 겨울에는 엉덩이 시려. 어느 쓸쓸한 날 아름다운 하늘 밑을 산책하는 신동엽을 떠올리게 하는 언덕길. 그 초입에 신동엽 정신의 상징이 서 있다. 바로 신동엽 문학관의 정문이다. 신동엽이 자라난 대지 빛깔을 한 담벼락에 신동엽 정신을 이어받은 이목상의 글씨예술로 문패가 걸려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상징물로 전미영 작품 금강의 안다를 설치했다. 작가가 아침 햇살을 받은 황금빛 물구비로 형상화한 금강은 장편서사시 금강을 쓴 신동엽의 운명을 상징한다. 부여에서 태어나 고대의 북부여와 근대의 동학을 자신의 가계사와 함께 상상하며 성장한 신동엽의 정신, 그 광활한 세계로 들어가는 진정한 입구로 거듭났다. 이 신동엽 금강에 앉다 이전에 신동엽 그 문학관 거기는 우리 맨 처음에 근무했던 분이 그 나혜정 씨였거든요. 군사대 국문과 출신인데 그 글 쓰는 것보다 사진 찍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페이스북에 그 반응이 꽤 좋았었어요. 나혜정 씨가 하나씩 포착해갖고 찍어서 올려놓으면은 그 이제 그때 7년인가 근무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시회를 열 테니까 사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전시회를 했어요. 나혜정 씨. 전시회를 했더니 대부분 평이 우리 문학관에서 한 사진전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진전이었다.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아주 잘 찍더만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있었으면 넣었을 건데 내가 지금 안 뒤져서 그래요. 어딘가 있어요. 그 양반이 찍어놓은 이 신동엽 문학관 뒤에 저 배롱나무 꽃 피었을 때 그 나혜정이 포착해놓은 사진 아주 근사해요. 시의 깃발 눈 온 날 찍어놓은 거, 그 다음에 빛 들었을 때 찍어놓은 거 아주 근사하고 우리 생각 그 마루에 고양이 졸고 있는 거 그 명장면이 꽤 여러 개 있어. 그 사진 너무 좋아해서 다운받아놨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신자섭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백마강 배경으로 찍은 사진 있는 그 페이지 한번 봐봐요. 신동엽. 지금 금강에 앉다 뒤로. 금강에 앉다고 그래서 뒤로. 그러면 신자섭이 쓴 시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가보년 그해 핏덩이로 어미 품에 안겨 부여에 숨어 들어온 당신의 아버지. 신자섭 할아버지를 말해요. 신동엽 아버지. 이게 신동엽 할아버지지 이제.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당신 아버지. 그러니까 신동엽 아버지가 1894년에 동학군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핏덩이로 이리 온 거예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 아래에 또 하나 인용하는 거 또 봐볼게요. 동학년 어느 날 핏덩이로 어미 등에 업혀 부여에 숨어든 탓에 유난히 조상들을 그리워했던 할아버지. 아들의 식민지 가난을 조상들을 대신해 미안해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4대 독자 아들 잿밥을 남몰래 차례상에 얹어 했고 덕분에 나는 11살 때부터 음복을 배웠어. 아비 음복은 장남이 한다고. 네, 신자섭이 쓴 거예요. 지금 그 백마강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낙화암에서 찍을 때 뒤에 그 철제 이렇게 스탠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것을 우리가 지워놓은 사진이에요.
막혀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장난치다가 떨어져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신동엽 문학관 그 금강에 앉다 꽃잎 떨어져 있는 거 있네. 요거는 우리들이 찍어놓은 거고. 하여튼 여기 사진은 나혜정 씨가 찍어놓은 게 제일 큰 사진. 그 다음에 궁궁을룰. 김대열 선생님은 저기인 줄 알죠? 김대열 선생님은 여기 당번 서서 지키던 선생님들 멤버 중에서 한 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 신연순 할아버지 사실 때, 돌아가셨을 때, 지붕 바꿀 때, 문학관 지을 때, 이 과정. 이렇게.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에서 사울도 알맹이만 안고 껍데기는 가라고 노래한 이후 그 알맹이의 역사를 서사시로 다시 썼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문학이 탄생하는 배경이다. 장편서사시 금강은 부여를 기점으로 백제몰락부터 4.19 혁명에 이르는 한국 민중사의 본질과 시인의 염원이 담겨있다. 지금 서사시 금강으로 지금 다음번 그 다음번 총 10회예요 우리. 네. 9회 10회를 금강으로 할 겁니다. 다음번 그 다음번. 어떤 의미에서 신동엽의 작품들은 모두 금강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해도 된다. 신동엽 정신을 표지하는 문학관 정문, 그 맞은편에 신동엽 문학의 집대성을 표상하는 대형 도자벽화를 설치했다. 1300도로 구현해 저기가 800도인가로 굽는데요. 타일이 800도로 타일은 저 그늘에가 바깥에가 저렇게 있으면은 바로 마모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얼마 못 간대요. 그래가지고 1300도는 도자기 굽는 온도예요. 1300도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타일인데 도자기인 거예요. 저거는 120장의 도자 타일로 금강을 형상화한 박영균의 궁궁을룰이다. 부여의 오늘에서 저 고대사의 시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에 동학 농민군들이 가슴에 품었던 부적 궁궁을룰을 제목으로 달았다. 이 궁궁을룰을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태극기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봤지만 아주 어려워. 태극기 뜻이 아주 어려워. 한국 태극기 뜻이. 근데 이제 궁궁을룰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당시 농민분들이 품었던 태극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본군들이 전투에 나갈 때 히노마루 여기 딱 하고 묶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딱 하고. 그것처럼 궁궁을룰 부적을 하나씩 달고 다녔어요. 농민군들이. 그 부적이 궁궁을룰이에요. 이 궁궁을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뜻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요. 내 생각에 궁궁을룰의 뜻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어떤 거냐면은 변두리가 사실 쌍폭판이다. 변두리가 버려진 것 같고 외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변두리가 삶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양으로는 궁궁은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고 을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양이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비슷한 말을 많이 쓰는 말이 비산비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비산비야는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김제평야 이런 데는 정확하게 들이잖아요. 저 청양 쪽에 가면 산이잖아요. 근데 부여는 산이라고 해야 되나 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 비산비야예요. 이런 데가. 근데 그런 데가 사실은 삶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
그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궁궁울룰 그림, 요 벽화. 그 한 페이지 또 넘기면은 그 금강에서 백제를, 그러니까 신동엽은 백제를 이런 이야기할 때 백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라 왕실이 백제 고구려 칠 때 당나라 군사를 모셔왔지. 옛날 사람 욕할 건 없다. 사람들은 끄떡하면 외세를 자랑처럼 모시고 들어오지. 바깥에 잘난 놈들, 끝발인 놈들 막 달고 와가지고 딱 그 기죽이고 막 취급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이런 거를 신동엽이 제일 싫어하고 적으로 생각해. 삶의 아주 해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 차지금은 바깥에 잘 나가는 놈들 끌고 와가지고 그 사진 자료 중에서 재밌는 게 자료조사 한자로 그 종이에 그 낙서 같이 되어 있는 메모되어 있는 그 사진 한번 봐봐요. 자료조사 이 종이를 내가 발견해 가지고 그 50주년 심포지움 할 때 내가 큰 흐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봐가지고 여기 보면 1956년 가을에 조사 착수를 하거든요. 현지 답사가 1960년 봄, 여름, 가을, 62년 여름. 그것도 답사 장소가 호남지방, 속리산지방, 설악산지방, 연안, 금강, 연안지방. 이렇게 답사를 했어요, 신동엽이. 제일 중요한 게 자료조사였고 앞에 책 목록 있죠. 지금 신동엽이 다 읽은 거예요. 이게 동경대전, 이게 동학, 증산, 뭐 이런 자료들을 다 본 거야, 신동엽이. 이게 사상가예요. 그래서 서사시 금강을 쓴 거예요. 그 옆에. 이 서사시, 그 궁궁울룰 그림에서 이 곡선에 대해서 이영진 감독이 써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진달래 산천, 여기는 흉상이 있었거든요. 여기 흉상이 있었는데 이 흉상은 문학관 이전에 부여에서 모금해 갖고 세우는 흉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흉상을 저렇게 모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흉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다 떡이 돼. 그 앞에서 찍으면. 그러고 흉상을 바깥으로 꺼낸 거예요. 흉상을 꺼내면 저 자리가 비잖아요. 저 자리가 비는데 신동엽 시인이 산에 올라갔던, 산행했던, 등산했던 그것이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서 빠져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지금 현재도 앞에서 빛이 2개 정도 이렇게 와야 지금 포토존으로서 의미를 갖는데 빛이 안 오니까 뒤가 밝으니까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현재도 사진 찍으면은. 그래서 앞에 그거 2개를 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도는 아직 안 했어요. 그걸 지나가서 그 산행했던 사진들 이쪽 북한산 쪽을 배경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산 시인 신동엽길 만든 사람, 지금 그 바위에다가 돌로 새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우리 문학관에서 발굴해가지고 전시회하고 시집 출간하고 한국 산악인 회의에서 시집 출판 기념회 하고 2004년도인가 양반 추락해가지고 사지 불수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그 사람 시집 발문에다가 써놓은 글 중에서 앞부분을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북한산 시인 신동엽길 스토리를 쭉 알게 될 거예요. 쭉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 전시할 때 지금 요 빨간 선 그어져 있는 데가 북한산 시인 신동엽길이거든요. 전시할 때 이 사진 시인 신동엽길 사진전 하겠다고 했더니 그 김기섭 씨가 후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암벽 등반 사진 찍는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우리가 했어요. 사진 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옥상에 바람의 경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이 다 됐네. 이 작품은 저 조각가들이 오면 이걸 아주 중시하고 눈여겨보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 세계에 이제 그 세계에서 있는 일인데, 예, 지금 조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두께가 있어요. 두께 조각 작품에. 그러니까 가장 얇은 것, 얇은 조각을 누가 해낼 수 있느냐.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평면으로 입체를 드러낼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20몇 개더라 쪼가리가 21개 쪼가리거든요. 여기 지금 요 기타 들고 있는 요 세부치가. 그러니까 이 쪼가리를 살짝 틀면은 각도가 살짝 달라지면 빛이 그 반사하는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학관 옆집도 미술교사 부부잖아요. 함종우 선생님 부부 따라왔을 때 딸이 화가거든요. 전시도 하고. 그래가지고 따라왔을 때 거기 가서 오래 머물더만요. 얘기를 막 많이 하더만. 저기도 그 작품을 굉장히 중시하더만요. 자기들도. 신동엽의 이 사진을 보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별밭에서는 저 마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13명. 해, 달, 별,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별밭에서. 실제 별밭에서는 신동엽, 명성여고 교지 이름이 성원이어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맨 뒤에 가면 이제 요 비하인드 컷 뭐 이제 사진들 있고 작가들 소개에 나오고 비하인드 컷 사진들 있고. 예? 고양이 사진이 여기 실려. 아, 그렇구만요. 지금 여기 작업 붙여놓고 나서 사진 찍은. 엄청 추웠었어요, 우리 저 공사. 오늘 시간 5분 초과했네. 이제 두 번 건강 이야기를 두 번 하고 끝나겠습니다.